BJ이고요. 그리고 2012년에 우리 BJ 페스티벌에서 지식 부분에서 최우수 강사만 명예의 BJ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봤더니요.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 시간이 벌써 37,000시간. 그리고 애청자 수는 31만 8천 명이 넘는 정말 우리 아프리카 TV의 정말 대표적인 BJ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처음 모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하나님 먼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거 안 배웠는데. 넘기면. 이걸로 넘기면 돼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BJ 한나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70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되게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학원 강사였을 때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단과를 했을 때 한 100명 정도긴 했는데 이 정도긴 했는데요. 학생들하고는 또 포스가 다르시니까 예, 지금 되게 떨리고 또 나름 기업 강의이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냥 한국사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기업 강의이기 때문에 아직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천천히 하시고 기업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라던가 셀프 리더십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사실 제가 여러분들 7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학원 강사만 했고 학원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한나님이 무슨 리더십이나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생도 막 정주행하고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회사 생활 어떤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인간관계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거친 인간들을 많이 만나는 채팅창에서 많이 정말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정말 뼈가 굵었고 웬만한 험담에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나름 저도 사회생활을 했다고 좀 인정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진짜 부탁드릴 게 아까 부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리액션. 그 학생들은요 이렇게 강의를 막 열심히 하면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눈에서 막 광선이 막 반짝반짝하고 대답을 잘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 대답하면은 좀 그런가? 창피하다? 막 이러면서 안 하시는데 대답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그 홈쇼핑 리액션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오! 막 놀란 거, 막 그런 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떨렸는데 지금 갑자기 마이크 잡으니까 떨려요. 지금 표정이 지금 이렇게 시상식 때 그 표정 옛날 이상한 표정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입만 웃는 어색한 썩소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나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늘 막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지 하는데 또 지금 머릿속에 하얗게 돼가지고 생각이 날까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업 강의 첫 번째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거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알찬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일부러 이렇게 파란 하늘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셀프 리더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 막 이런 거잖아요. 셀프 리더십은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리더십?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십 강의라면 상사나 막 이런 CEO만 리더십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상사가 아니셔도 여러분들도 결국 나중에 진급을 하실 거고 결국 승진하실 거고 언젠가는 더 높은 자리, 과장님, 사장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나의 셀프 리더십을 한번 다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또 전공이 역사교육과고 이제 한국사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과 유성룡을 통해서 배우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순신은 많이 아셔도 유성룡은 좀 좀 약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근에 징비록이란 드라마에 나왔었고 이순신 장군은 워낙 국가적인 영웅이니까 명량에서 워낙 유명했으니까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소개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7년차 BJ고요.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2012년에 이제 사실 아프리카 측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교육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때 지식교육 컨텐츠가 처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방송 그때 처음 하게 됐고, 그걸로 이제 시상식에 나왔는데, 화장을 너무, 미스 코리아 화장을 하고, 예, 제가 의상도 너무 과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좀, 굴욕의 흑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좌절을 겪고 방송 접고 이제 나 쇼핑몰 하려고 이제 차리고 6개월의 암흑기를 지내다 쇼핑몰 말아먹고 그리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역시 나의 보금자리는 아프리카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귀했고 복귀를 했더니 너무 이쁘고 몸매가 좋은 발육이 남다른 BJ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쓸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육 쪽으로 다시 요즘 한국사 방송 하고 있고 다행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출판 쪽 연락, 저 러브콜이 와서 내년에 책도 내기로 했어요. 예, 한국사가 예, 많이 사주시고 예. 인생은 10%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요즘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프리카 TV가 사실 정말 저한테 아픔도 많이 주고 기쁨도 줬지만 새로운 정말 꿈을 찾게 해주는 통로가 됐구나. 오늘 이렇게 기업 강의도요. 제가 해보고 이거 할만한데 싶으면 기업 강의 쪽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첫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감동적으로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 소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뭐죠? 자, 한 개씩 없어지는구나. 자, 사내특가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왜 안 넘어가죠? 밑에 거구나. 저 반대로 가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예. 일부러 실수. 예. 예, 임진왜란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임진왜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임진왜란의 배경을 이제 그림을 실었는데 임진왜란 연도 혹시 아시는 분? 1592년. 역사 좀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제가 학생들한테 외우게 할 때 조선 건국이 1392년이고 그 다음에 100년 후에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492 그리고 이제 100년 뒤에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외우게 시켰는데 이거는 임진왜란은 꼭 외워줘야 될 정도로 좀 유명하죠. 임진년 바로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역사 수업을 하러 오신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일본은 항상 섬나라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화산에 지진에 또 일본 땅도 좀 척박해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육지에 대한 뭔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때 국방력이 또 약화됐어요. 이유가 남자분들 군대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임진왜란 전에 뭔가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요역이라고 해가지고 군역으로 이렇게 착출해서 뭘 시켰을까요? 군대 가면 하시는 거 뭐? 삽질, 예, 땅 파고 눈 쓸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성 쌓고 경복궁 뭐 새로 짓고 뭐 이런 일만 시키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역시 군역 기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기 싫으니까 뭔가 노비라든지 남을 대신 사서 군대를 보내는 대립 그리고 돈 주고 이렇게 때우는 반군 수포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왜군은 여기 저기 남해 저기 부산 쪽에서 슬금슬금 침투하려고 외란이 잦은 외란이 뭐 삼포해변, 을미해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1,000원짜리일까요? 5,000원짜리일까요? 그렇죠. 5,000원짜리 율곡이가 10만 대군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국방력을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쳐들어오죠. 일본이 이때 전국시대였어요. 막 그 사무라이 있고 전국시대 뭐 바람의 나라 이런 거 보시면 아실 텐데 거기에 막 전국시대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죠. 근데 통일을 하면 조각 전국시대였는데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막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원래 내 집단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려면 바로 외집단과 싸우는 게 최고죠. 가족들끼리 막 싸우는데 층간소음이 일어났어요. 윗집이랑 싸워. 우리 아빠한테 말대꾸를 해? 막 이러면서 아빠랑 원래 사이 안 좋으면서 갑자기 사이 좋아지죠, 가족들이. 우리가
막 국가가 막 대통령도 싫어하고 뭐 애국심이 없다가도 딱 일본하고 축구하면 갑자기 막 빨간 옷 입고 오 필승 코리아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약간 그런 전국시대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그런 방구책으로 결국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 구실이 바로 명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길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실이었죠. 이게 바로 정명가도를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막 무조건 당하죠. 완전 쭉쭉쭉쭉 올라와요. 보시면은 여기 부산포 이게 동래성이 있는데 바로 함락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무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활 쏘고 돌 던지고 끓는 물 막 붓고 이러는데 맞아요. 조총이 있었어요.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온 조총을 가지고 조총 부대가 오니까 부산진에서 뭐 바로 함락되고 쭉쭉쭉 올라오시는데 충주 보이시죠? 충주 보시면 충주에 혹시 장군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충주에서 진 장군. 신립장군. 예. 신립장군이 왜 이제 충주에서 대패를 하게 되냐면 신립장군은 사실 그 여진족을 정벌을 많이 했던 기마병이었어요. 말 타는 기마병.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이 평야에서 싸우는 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배수진을 치지 말고 산에서 조령에서 여기 조령이라고 충주 밑에 있는데 험한 산세를 이용해서 한번 막아보자 이랬었는데 신립장군은 본인이 기마병으로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주 탐근대라고 뒤에는 이제 강을 배수진을 치고 못 도망가게 그렇게 했지만 싹 다 거의 전멸됐어요. 다 완전 대패했죠. 그리고 바로 한양으로 올라오고 그동안 이제 조정에서는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거를 조정해야 될 왕이 선조가 어디로 피난을 갔죠? 저기 묘양산 옆에 명나라랑 국경 압록강 여기 끝쪽에 신의주라고 있거든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선조는 피난을 가고 지금 뭐 초반에는 20일 동안은 우리가 완전 전세가 밀려요. 그 일본이 쳐들어와서 여기 한양까지 올라오는데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국토횡단을 하면 잠만 자고 걷기만 해도 30일 정도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얘네들 20일 걸리면 뛰어온 거예요. 말 타고 막 뛰어왔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 밀린 거죠. 이렇게 초반에는 전세가 안 좋다가 다음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관군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의병장들이 이제 각지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교과서에 실어있었던 거니까 각제우 장군, 뭐 사명대사, 뭐 이렇게 권율, 유성룡 나오죠. 이런 관군들과 같이 싸웁니다. 의병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한들 우리나라의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지형을 이용한 그런 게릴라전. 막 산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병장들이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죠. 자, 이순신 장군의 해전도를 실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은 바로 뭐였냐면 일본이 보급로 있잖아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음식이라던가 무기라던가 이거를 일본으로부터 와야죠. 그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식량이라던가 무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럼 쫄쫄 굶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평야지대를 침략하지도 못하도록 보급로 차단을 해서 남의 제해권을 장악한 겁니다. 많은 해전이 있는데 첫 번째 해전이 옥포해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3대첩, 한산도 대첩,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로 본 명량 대첩, 마지막 대첩이 노량 대첩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3대첩 정도는 오늘 꼭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3개. 한산도 순서대로 한산도, 명량, 노량. 아시죠? 근데 알고 계셨죠?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한 번만 그럼 말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첫 번째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명량 대첩, 마지막이 노량 대첩. 이 노량 대첩이 그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서 전사하시게 된 게 마지막 해전이 노량 대첩이고 이것을 끝으로 일본이 이제 다시 물러갑니다. 그래서 해전도까지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배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리더십 강의니까. 자, 이순신 장군,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배우려면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 들어보셨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이게 사실 난중일기가 원래 난중일기 이게 아니라 원래는 뭐 임진일기, 개사일기, 뭐 병신일기 매년 이렇게 일기를 쓰셔서 그거를 모은 걸 다 전쟁 중의 일기다. 난중, 전쟁 중 일기다. 난중일기인데 뭐 요거 한번 볼게요.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란 일을 생각하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병드신 80 노친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런 애정, 뭐 이런 정말 인간적인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모습이 난중일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좀 긴장을 하니까 말이 빨라진 것 같은데 좀 느리게 할게요. 제가 좀 하다 보면은 홈쇼핑 저리 가라로 말이 너무 빨라져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선생님 할 때도 애들이 선생님 숨 쉬시라고. 자, 좀 말을 느리게 해볼게요. 난중일기에서 알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이제 이런 고뇌,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전쟁 중에 그런 전쟁 상황, 그리고 그 전략적인 그런 전술들, 다양한 것들이 난중일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고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죠. 근데 난중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순신의 리더십이요. 제가 난중일기를 쫙 봤는데 일단 부임하자마자 아전들을 막 되게 강하게 다스립니다. 뇌물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혔다던가 그런 아전들을 강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사기를 낮추는, 군의 사기를 낮추는 그런 도망가는 탈영병이라던가 군량 절도범, 이게 전쟁 중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군량미를 훔쳐가는 절도범들이 있었거든요. 강하게 다스렸어요. 어떻게 강하게? 죽였습니다. 사형시켜가지고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효시했어요. 옛날에는 사형 참형을 하면은 장대나 높은 데다가 머리를 매달았거든요. 본보기로. 그렇게 강하게 이제 처벌도 하고, 이것은 뭐랄까 채찍이죠. 그리고 잘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당근과 채찍. 어떻게 잘해줬느냐? 병사들이 전쟁 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병사들에게 엄청난 술을 하사해가지고 약간 위로도 해주고. 이순신 장군이 엄청나게 또 술을 잘 드셨다고 합니다. 예, 웬만한 장수들은 술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인간적인 모습이 병사들에게 먼저 찾아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막 나누고, 힘들지? 이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아, 너가 전용 보직이 뭐지? 아, 활 쏘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파악을 하고, 그렇게 좀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보면서 좀 뭔가 정말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물 좀 먹고 갈게요. 한문으로 돼 있죠? 혹시 읽을 수 있으신 분 있나요? 앞에 물자죠? 예, 물령망동 정중여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정중여산, 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흥분한다던가 저도 이렇게 막 떨린다던가 하면은 막 촐싹촐싹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실수한다던가 떨려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전 때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 이런 뜻인데, 첫 번째 해전이 옥포해전이었습니다. 옥포해전일 때 사실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신하들을 막 다루는데, 사실 조선시대 수군이라는 거는 배에서 싸운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그냥 육지에서 싸운 사람을 억지로 배에 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배멀미하고 사람들 막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무겁게 행동하라, 진지하게 냉철하게 무겁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이게 옥포해전 때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한 건데, 이때 옥포해전 때 실제로 첫 번째 때 첫 대승리, 거의 그 일본 함대 26척을 모두 함몰시킬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신에게는 아직 12척.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명량에서 나온 대사인데 워낙 유명한 대사니까, 금신전선, 신에게는 배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 12개. 상류시비, 금신전선 상류시비. 이거 왠지 톤을 이순신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주몽왕장님 강철검. 방송에선 잘하는데
어색하네요. 이것이 왜 나온 거냐면 명량해전 전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한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백의종군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잃어버린 땅 녹둔도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간도는 알지만 녹둔도는 잘 모르시는데 녹둔도는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거든요. 두만강 쪽에 조그만 여의도만한 섬이 있어요. 러시아 쪽 경계에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녹둔도를 지키는 분이었는데 여진족한테 약탈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백의종군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일본의 그런 첩자가 가짜로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막 그 전쟁에 나가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걸 이순신 장군이 출병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선조에게 백의종군 하게 또 엄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수군을 다시 지휘하게 됐을 때 12척의 배와 120명밖에 없었어요, 신하가. 그래가지고 이제 명량해전 앞두고 그래도 싸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선조가 그냥 수군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수군 혁파하고 그냥 육지로 그냥 가담해라. 그랬을 때 이 말을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잔에 물을 먹을 때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나 남았구나. 아껴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좀 이순신 장군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을 알 수 있겠죠.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그런 명언이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이게 가장 유명한 거죠. 이거는 한문이 쉬우니까 아실 것 같아요. 필생즉사, 사필즉생. 여기 보시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도 명량에서 명량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면 못 이길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 자살 1위라고 하잖아요. 자살을 반대로 말하면 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저도 이런 생각 했었어요. 방송할 때 좀 안 된다던가 좀 그럴 때 정말 죽을 힘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요거랑도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1000명하고 1명하고 싸울 때 한 사람만 정말 길목을 열심히 무섭게 지키면 뒤에 있는 1000명이 떤다는 거죠. 그게 수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런 깡다구의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되게 최고의 명언인 것 같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명량해전 가기 전에 12척의 배로 133척의 그 일본 배와 싸울 때 신하들이 막 다 떨고 불안해하고 막 전쟁에 임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근데 이 말을 남기시면서 어떻게 이겼냐. 이미 영화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 울돌목에 그 물살 있잖아요. 물살이 되게 막 실제로 가도 막 회오리 치거든요. 그 물살을 이용해서. 그 물살과 그런 백길에 대해서 어떻게 다 파악을 했냐면 실제 어부들을 다 만나가지고 어부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겼다고 합니다. 결국 명량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현대에서도 통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 리더십 관련된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보고 좀 안 따라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탁월한 정보 수집입니다. 첫 번째로 탁월한 정보 수집. 다양한 정보가 있을 건데 일단 이순신 장군은 그런 낮은 병졸들 있잖아요. 병졸들에게 하나하나 다가가고 같이 술자리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너는 활을 잘 쏘는구나. 이 사람은 찌르기. 사람을 잘 죽이는구나. 살수. 뭐 이런 거. 아니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얘는 근들이다. 얘는 소심해. 활을 잘 쏘고 멀리 가야 되는 애고 얘는 깡이 있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이제 원딜이 멀리 가는 거죠. 근딜. 가까이 이제 탱커.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어그로 끄는 그런 거 잘하는 거야.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직을 다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런 정보. 그리고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는데요. 첩보전. 실제로 첩자를 되게 많이 두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런 진행 방향, 그리고 외적 장수의 특징,
그리고 조정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명나라 지원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쟁은 정보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정보화 시대. 어떻게 여러분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춤이라도 춰야 되나? 예. 여러분 좀 졸려하시면 제가 한번 펜 한번 떨어뜨리고 웨이브로 줍고 이렇게 한번 할게요. 예, 이렇게 정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정보의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BJ들도 정보전이거든요. 조명을 뭐를 쓰고, 캠 프로그램은 뭘 쓰고, 이걸 또 쪽지로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음에 드는 분은 알려주고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런 분은 좀 저도 별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BJ분들도 다 정보전이에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특히 저는 소문이, 실물은 워낙 쉐시고 저는 캠빨이라는 소문이 많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무슨 캠 쓰냐고. 그리고 저 그냥 로지텍 쓰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캠 프로그램 뭐 쓰시냐고. 날씬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날씬하게 하는 캠 프로그램 없거든요. 없어요. 늘릴 수가 없어요. 픽셀이 다 깨져요. 근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왕주랑 친해서 근데 왕주가 방송하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쁘게 꾸며줬어요. 날씬하게. 그거를 누가 블로그에다가 뭐 캠 보정 전, 캠 보정 후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시중 사람들은 캠 프로그램이 진짜 있어가지고 BJ는 뚱뚱한데 날씬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소문을 내주세요. 한나님 뚱뚱하지 않고 예, 얼굴 흑형 아니고 평타 이상이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탁월한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또 이순신 장군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기술 개발과 혁신 전략. 이게 회사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죠. 신기술 개발. 남들하고 좀 다른 거. 신기술 개발. 가장 대표가 거북선이죠. 자, 거북선 보시면요. 밖에서 안 싸우고 안에서 싸워요. 사실 거북선은 귀선이라고 해서 고려 말에도 존재는 했는데 계속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순신 장군이 봤을 때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 애들을 보니까 조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하도 없는데. 이 거북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북선 덜업. 왜 그러냐면 신하들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신하들을 안에다 넣고 화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전에는 사실 그 싸움이 육박전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들이밀어서 그 배로 사람들이 타가지고 죽이는 육박전이었어요. 그냥 약간 무식한 싸움.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면서 화포를 가지고 싸우는 총격전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리고 메아리, 그렇구나. 예, 보시면은 안에서 이제 노졌고, 예, 화포로 싸움으로써 많이 안 다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뚜껑을 만드는 배, 그래서 거북선. 이것도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신기술은, 혁신은 하객진 많이 들어보셨죠?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으로 뭐 이겼다, 이거 유명한데, 그 하객진의 전법은 학이 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 그런 전법인데, 그게 원래 육지에서 썼던 거예요. 원래 바다에서 안 썼던 건데 그 진법을 바다에서 썼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세계 그런 막 해전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순신을 대단하게 봐요. 심지어는 일본의 일본 애들 이름을 제대로 모르. 도고 헤이하치로 예, 일본 함대 수장, 그 러일 전쟁에서 이긴 도고 헤이하치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를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순신 장군에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있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할 정도로, 넬슨 제독은 그 트라팔카 해전의 그 영국 제독인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순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기술 개발과 혁신 전략. 자,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솔선수범과 감성경영. 저는 감성경영이란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감성경영.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 CEO도 인간적인 CEO 있잖아요. 완벽하지만 뭔가 좀 허점이 있거나 인간적인 그런 부분. 자, 보시면 솔선수범과 감성경영 이 부분은요,
어떻게 솔선수범을 하셨냐면 어머니 상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자, 핸드폰은 모두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자, 예, 학생이면 이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손바닥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른이시니까 그냥 째려볼게요. 어떻게 솔선수범을 하셨냐면 어머니 상중에도 전쟁에 나가셨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일과 그런 공적인 거와 사적인 거를 구별을 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이제 자기 집을 지나갈 때도 있었대요. 근데 집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 자체도 전쟁에 임하는데 사내 대장부가 이렇게 사사로운 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정도로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지 않을 때에도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둔전을 경작을 했습니다. 둔전이라는 거는 농사짓기 척박한 그런 땅들을 경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금 창고를 관리해가지고요, 염전을 관리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군량미를 만들고. 근데 사실 임진왜란 때 진짜 먹을 게 없었대요. 이 병사들도 먹을 게 없을 뿐더러 일반 백성들도 피난 가고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때 사료를 보면 잔인한 게 되게 많아요. 식인을 했다는 거. 사람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냥 식인이 아니라 가족을. 근데 자기 자식을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바꿔서 먹었다고. 남의 집 애는 그래도 눈 감고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는데 군량미 자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본인들이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군량미를 조달할 정도로 임진왜란 때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감성 경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병사들하고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힘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감성 경영이 참 힘든 게 CEO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그 회식에 오면. 어떤가요? 여기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여기 있으신 것만으로만 불편해하는 거 아닐까요? 보면은 저도 학원에서 회식을 하면 원장님이 있으시다가 가시면 이제가 몇 시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저도 학원을 나름 되게 많이 일을 했어요. 제가 22살부터 나이를 속이고 학원 강사하면서 이제 등록금을 내면서 이제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선생님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이틀, 3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어서 학원을 여러 군데 막 했었는데, 좋은 원장님도 있었어요.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술자리에서도 좀 재밌는 진짜 오너도 있으셨고, 같이 나이트도 가는 원장님도 있었고, 저랑 술 대결하고 막 밤새 마신 원장님도 있었고요.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원장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CEO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감성 경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부사장님 표정이 안 좋으신가요?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임진왜란 중에서 이순신 장군 얘기는 쫙 했고요. 유성룡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거의 다 아세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순신 장군은 압니다. 근데 유성룡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배우 유성룡? 그분 있잖아요. 여기 명량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분이 유성룡이신데, 그렇게 유씨가 아닌가? 아무튼 그분이라 생각하시고, 역사적인 인물 유성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유성룡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순신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있었고 제대로 그 관직에 없을 때 유성룡이 정말 파격적으로 전라자수사로 부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이렇게 딱 알아보고 등용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인물인 거죠. 자, 보시면 유성룡의 징비록은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이름으로 최근에 KBS 무슨 광복 70주년 드라마로 막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조금 그렇게 시청률이 높진 않았지만, 거기서 징비록이란 드라마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분이 이제 유성룡으로 나왔었어요. 보시면은 이 징비록이란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인 게, 유성룡이 이제 임진왜란 때 북인들이 좀 의병장들이 많았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광해군이 북인 쪽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성룡이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고 나서 유배를 가서 쓴 책입니다. 징비록이라는 거는
지금을 후한을 경계하자. 지금을 징계해서 현재를 징계해서 후한을 대비하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렇게 피로 쓴 정말 교훈, 임진왜란 때 당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당하지 말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지켰으면은 일제강점기가 없었겠죠. 우리는 왜 군사력을 안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징비록을 보시면 이 징비록에서도 유성룡의 이런 리더십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배 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정말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대단한 사료이고, 이 징비록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도 많아요. 뭐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뭐 일본과의 전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징비록에 써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시계를 제가 빌린다는 거 괜찮나요? 예. 20분 남았나요? 예. 제가 말이 빨랐네요. 자, 그러면은 서해 유성룡의 호입니다. 서해 유성룡의 삶과 리더십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징비록 얘기했고, 자, 유성룡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성룡은 사실 되게 타고난 천재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잘하시는 그런 무관이고요.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집안 대대로 이렇게 문과적인 혈통이었고 머리가 좋은 분이었어요. 4살 때 한글과 한문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4살 때 한문을 깨우쳤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 정도로 천재라고 하고요. 23세 과거급제를 하고, 감사합니다. 시계를 제가 미리 빌린다는 게. 미리 과거급제를 했고요. 빨리 과거급제를 했고, 웬만한 그 요직, 막 영의정부터 해가지고 뭐 병조 전랑 뭐 웬만한 요직을 두루두루 겪은 분입니다. 위기 속에서의 국난 극복 능력. 유성룡이 어떠한 국난 극복 능력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그 유성룡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위기 속. 임진왜란 때 얘기를 해보자면, 임진왜란이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이 전쟁을 뭔가 정말 제대로 전쟁에 참여해서 이겨보려는 의지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였죠.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우두머리는 왕이 있어서 왕이 통솔을 해야 되는데 왕이 신의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대통령이 도망가 버리면 국민들은 얼마나 참담하고 사기가 떨어지겠죠. 전쟁하는 그 군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선조는 신의주 그 의주로 가가지고, 왜 의주로 갔냐면 여차하면 명나라로 가버리려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전쟁 났는데 뭐 제대로 된 군사력도 없고 병졸들은 뭐 오합지졸이고, 이때 유성룡은 이제 자기가 이제 컨트롤 타워의 이제 수장으로 이제 나서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기도 했고, 일단은 너무 군대가 미약하니까 군대부터 다시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훈련도감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막 국방력 약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억지로 군대 가는 것보다 직업군인이 더 잘 싸우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군대에 있는 분들, 제대로 싸우려는 의지 있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진짜 정말 막 애국심이 있지 않은 이상 솔직히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분들 가장 꽃다운 나이에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도망갔어요, 사실 거의. 그래가지고 다시 군인을 뽑는데 직업군인을 뽑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조총무대였잖아요. 조총부대. 근데 우리나라는 조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총을 도입해서 포수를 만듭니다. 포수, 살수, 사수 나오죠. 포수는 그런 화포라던가 총 쏘는, 조총 쓰는 게 포수. 그리고 살수 같은 경우에는 화살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수가 화살, 죄송해요. 사수가 화살, 살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가지고 칼과 이런 창으로 싸우는 거. 이렇게 삼수병을 뒀고요. 그리고 훈련 비용으로 긴장했나봐요. 삼수미세라고 해가지고 훈련 비용을 미리 받아서 월급을 줬어요. 근데 이때 먹고 살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다시 직업군인을 한다고 하니까, 군대에 가면은 월급을 준다, 그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도감을 재정비하고 나서는 좀 국방력이 좀 어느 정도 탄탄해졌어요.
그래서 유성룡이 이제 용병제 상비군으로, 상비군이라는 게 직업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훈련도감을 만들고 이게 뭔가 전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성룡의 두 번째로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인사행정이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꽂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죠.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을 파격적으로 전라자수사에 부임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권율 장군이에요. 권율 장군을 또 다시 의주 목사로 파견을 합니다. 딱 봤을 때 우수한 인재를 파격적으로 이렇게 청거를 해서 정말 유성룡이 뒤에서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딱 이렇게 관직의 그 높은 그쪽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전쟁에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율 장군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행주대첩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이러한 탁월한 인사행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공론입니다. 공론을 중시한 개혁. 공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여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중시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여론을 중시해서 그래서 여론을 중시해서 주장했던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뭐냐면요. 대동법을 광해 영화 보셨죠? 뭐 광해도 명량 못지않게 웬만한 분들은 보신 것 같은데 이병헌의 나라에 보거라 보셨죠? 나라 안 똑같죠? 자, 보시면 광해에 보면 거기서 김이나인으로 나왔던 어린 애기가 있는데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냐 했더니 원래 소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정에서 전복을 바치라고 해서 아버지가 전복을 못 구하니까 그 관리에게 전복을 구해달라고 이제 돈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가 되고 가족 모두가 노비가 된 그런 사연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대동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납,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공납, 뭐 임금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토지세, 전세, 그리고 세 번째가 역, 이제 군역, 이제 국가의 노동력을 바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게 공납이었어요. 공납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거둬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영광 굴비가 유명하면 굴비를 바치고 그리고 강원도는 뭐 이런 배추가 유명한 배추를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강원도에서 전복을 달라고 그러고 바닷가에서 나오지도 않는 무슨 막 단감을 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어이없는 그런 특산물을 내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좀 이럴 때 있잖아요. 어이없게 세금 거둘 때. 여러분들은 느낌이 안 나오시나? 이 BJ분들은 세금에 좀 많이 대여받기 때문에 예. 저도 5년치를 한 번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 그 BJ 소득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기타 소득에서 사업 소득으로 2012년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냥 5년 전 거보다 다시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징세까지 같이 내라고. 추징세까지 하면 2배 내거든요, 세금을. 그래서 웬만한 한 그 외제차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예, 그 뒤로는 채팅창에서 욕을 먹어도 웃게 되고 예, 정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어이없는 세금을 내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특산물로 못 내니까 관리들에게 특산물을 대신 사서 내게 하는 방납이라는 이런 폐단이 나타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엔 그냥 쌀로 내자. 쌀로 내면 그 쌀을 가지고 필요한 특산물을 우리가 사서 국가에다 바치면 되지 않냐. 그게 대동법입니다. 토지 1개월당 쌀 12두만 납부하게 되는 제도, 이것을 처음 주장한 게 김육과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이 이 대동법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여론도 중요시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임진왜란 때 먹고 살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 이렇게 향상에도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론을 중시한 거. 진정한 리더의 자질은 정말 이런 여론을 중시하는 거.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이제 사람들의 그 여론을 중시하는 거, 사람들의 그런 여론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순신과 유성룡을 쫙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순신과 유성룡은 뭔가 같은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새로운 좀 뭔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 이순신은 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전술가입니다. 사실 이순신은 처음부터 그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어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낙방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고 좀 늦은 나이에 과거급제를 했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그런 전술가라는 거죠. 하지만 유성룡은 준비된 집안의 좀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서 가회도 해주고 좀 있는 집 자식으로서의 서울대 간 뭐 그런 코스. 그래서 천부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런 시련은 두 번의 백의종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녹둔도에서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명량해전 전에 한 번 더 백의종군. 백의종군이라는 거는 하얀 옷을 입고 가장 하급 군사처럼 그렇게 좀 자존심이 상하죠. 원래 장군이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벌을 받는 그게 백의종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런 신하들과 함께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북인의 탄핵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런 고통을 또 겪기도 합니다.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국난을 이겨낸 승리, 각종 해전에서 이렇게 승리, 실제로 전쟁에 임하는 뭐 그러면서 나타난 리더십이라면 유성룡은 좀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거죠. 국난 속에 현명한 대처, 인사행정을 제대로 한다던가 뭐 이렇게 여론을 중시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런 개혁의 그런 정책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이순신은 인간적인 감성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신하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 뭔가 신하들에게 그런 신하들이 뭔가 전쟁에 공을 세우면 그것을 보상해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본인이 받은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이성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명의 리더십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감성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의 리더십이잖아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위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람들은 본인의 그런 상황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상황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방송 7년 하면서 위기가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자 하시고 BJ분들 많이 아시니까 저의 위기는 쭉 한번 레퍼토리를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 위기는 슴짤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슴짤 들어보셨어요? 저 가슴 만지는 사진 못 보셨어요? 아니 그게 뭐였냐면 정말 단순한 한나님 너무 절벽이에요. 앞뒤 구분이 안 돼요. 가슴이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잡았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철이 없었죠. 20살, 27대인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채팅창 좋아하니까 조금 더 무릇한 표정을 지면서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매니저님이 장난으로 이제 움짤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채팅창에 움짤을 띄울 수가 있었어요. 방송국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저를 약 올리려고 막 그걸 올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따가서 이런 방송을 한다. 한나의 몰캉몰캉 막 이러면서 그게 진짜 막 웬만한 포털 사이트에 다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슴짤 보여줘요. 막 가슴 쥐어 짜주세요. 막 이러고 막 나는 무슨 되게 음란 방송을 하는 BJ가 돼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욕을 먹고 하루에 4시간씩 포털 사이트 다 지우고 다녔거든요. 그런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 위기는 한나 화상 정모 사건 들어보셨나요? 우리 팬분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번개한다고 본인들 번개한다고 종로에서 술을 마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방송에 들어왔길래 그때는 모바일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PC방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길에서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길에서 이렇게 그 노트북 놓고 막 앉아서 보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창피하게 막 이러고 빨리 그냥 술 먹고 놀아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누가 그 사진을 따가서 BJ 한나 팬들 다 모아놓고 화상으로 팬들 만나. 얼굴에 자신 없으니까 화상으로 정모했다. 이거 소문이 나가지고 또 그거를 또 지우고 다녔어요. 왜냐면 팬분들 사진이 얼굴이 공개되니까 그리고 팬분들이 저한테 죄송하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못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다. 막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이 떠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망의 시상식 사건이죠.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프리카 TV에 대한 좀 사람들의 그 얄미움, BJ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쉽게 앉아서 돈을 벌고 이런 식의 얄미움의 극도로 있었는데 마침 어느 여캠이 캠 모습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완벽한 극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고 제 방송의 최고 위기였는데 이런 위기. 근데 위기가요. 이 위기가 처음에는 남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왜 나를 화장을 그렇게 시켜서 왜 나는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왜 카메라맨님은 나를 밑에서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굴욕각도로 막 되게 불만을 많이 이렇게 좀 저도 남 탓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내 탓이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받은 것도 내 탓, 그 옷을 고른 것도 내 탓, 표정 관리를 못한 것도 내 탓.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뭐 솔직히 내가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해서 더 이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팬들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음으로써 제가 한층 더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 당시 제가 뭐만 해도 다 팬들이 막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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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좋아하고 나름 2011년부터 리즈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좀 거만했어요. 나는 뭘 해도 될 것 같고 막 거만했는데 한 번 딱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이제 주변 BJ분들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같이 이렇게 연락하고 해주는 BJ가 있고 그냥 떠나는 그러니까 정말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려지더라고요. 팬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본인의 그런 인생에 혹은 회사에서도 정말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태풍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끄집어낸다. 잔잔한 바다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난 왜 이렇게 사건이 많아? 그렇지만 잔잔한 삶은 또 무료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2년 봄인가? 제가 한창 막 방송 편하게 하고 막 그럴 때 우울증이 또 왔었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편하고 하는 일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우울해지더라고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바쁘고 뭐 나 먹고 사는데 바쁘면 그럴 일도 없는데 너무 잔잔하니까 삶이 잔잔하니까 괜히 사소한 거 채팅창에서 무슨 얘기한 거 사소한 거에 괜히 소심하게 우울해져가지고 우울하고 그냥 모든 BJ들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는 거 같아. 근데 그때도 시청자 수 500 넘고 나름 잘 나갔거든요. 그냥 욕심 괜히 사소한 거에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위기를 겪고 나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풍 속에서 우리가 좀 뭔가 깨닫는 거,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지루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한나가 추천하는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명언은 그냥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그냥 인간적인 제가 살면서 깨달았던 거. 지루하시죠? 예.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첫 번째가 황금률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성당을 다니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당은 대놓고 술을 먹어도 되니까. 교회는 못 마시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날 술 냄새 나면 되게 혼내고. 근데 교회는 예배 보고 나서 또 따로 만나서 마시거든요. 뒤에서 몰래. 그래서 이해가 너무 안 되고. 근데 성당은 분위기가 달라요. 성당은 부활절 같을 때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부활 이러면서 막걸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술을 좋아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믿음은 있는 사람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황금률이라고 골든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CEO 분들이 되게 본인의 그런 기업의 성공을 얘기했을 때 황금률이다 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황금률은 제가 물을 먹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삶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막 최고의 서비스 받고 싶어 하고, 미용실 가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남한테 나만 더 좋은 선물 줬으면 좋겠고, 남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내가 먼저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을 하는 거죠. 이게 웬만한 서비스직이라던가 인생이나 뭐 연애나 이런 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대접한다는 게 뭐 선물을 준다던가 막 뭐 돈적인 거, 맛있는 거 사준다던가 돈이 안 드는 게 있어요. 바로 오버됐나요? 시간? 말 한마디로 천냥빚. 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천냥빚.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는다고 말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한테 해주는 거. 가장 듣고 싶은 말. 월급 올려줄게? 뭐 이런 거? 가장 듣고 싶은 말. 칭찬이죠, 칭찬. 칭찬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서로 막 헐뜯고 막 악플 달고 막 그런 것만 좋아하고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을 한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하나 한번 칭찬에 대한 스킬을 제가 한번 연말을, 저는 칭찬을 잘 하거든요. 이분 너무 오늘 집중 잘하시고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예. 이쪽에 있는 파란색 입은 여자분도 너무 피부가 좋으시고. 칭찬은요 좀 구체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칭찬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저 어떤 것 같아요? 칭찬 하나만 해주세요. 예? 예.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자분, 아까 그 여자분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근데 칭찬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디테일. 여자들은요 칭찬을 해줄 때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이거보다 머리 어디서 했어? 머릿결 좋고 이쁘다, 색깔 너무 염색 잘 나왔다 라던가, 아니면 너는 피부가 너무 좋다, 광이 난다, 다리가 예쁘다. 남자분들이 여자 칭찬해 줄 때도요, 나는 네 속눈썹이 너무 예뻐 라던가, 진짜로 너는 진짜 다리가 진짜 100만 불에, 이런 식의 디테일한 칭찬을 좋아해요, 정말로. 그래서 여자들은 사귈 때 자기야 나 어디가 좋아? 맨날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좋아? 그럼 남자들은 다 좋아 이러죠. 아니 그거 말고 어디가 좋냐고. 디테일한 칭찬이 정말 좀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쁘십니다, 뭐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영혼 없는 칭찬 같거든요. 두 분은 제가 딱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시상식 때문에 실물이 더 낫다는 거와 강의 좋다고 이렇게 잘해주셨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대접은 칭찬.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렇게 좀 안 친한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기에는 칭찬이 정말 최고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친해진 관계에서 굳히기.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건 가장 그 사람이 힘들 때 그걸 알아주는 위로 같아요. 위로. 진정한 위로 한마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힘들 때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 때 그 대학교 때 후배가, 얘가 술을 못 마시는 애인데 같이 마셔주는 거예요. 가지고 너 괜찮아? 그랬더니 선배 저 사실 술 잘 마셔요 이러면서 잘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화장실 손 씻으러 갔는데 얘가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나를 위해 등을 두들겨주면서 막 울었어요. 너는 내가 진짜 최고의 후배고 진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술을 못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토해 가면서까지 마시는, 내 감동 포인트가 좀 웃긴가?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돼주는 거, 말로도 위로해주고 행동으로도 위로해주는 그런 거, 그것이 진정한 내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대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거. 이 황금률은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마태복음 얘기하니까 좀 제가 교회에서 막
아멘. 이렇게 설교하는 느낌인데, 자, 다음은 제가 학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를 경계하자. 에너지 뱀파이어 들어보셨어요? 에너지를 피 빨아먹듯이 쫙쫙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왠지 기분이 찜찜해. 뭔가 만나서 지자랑만 한다던가 막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만났는데 되게 힘 빠져. 계속 막, 나는 모두 힘들고 맨날 돈 꿔달래. 맨날 힘들어. 어디가 아파. 막 잘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얘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아.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사내에도, 직장 내에도,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친척들에도 한 명이 있어요. 꼭 한 명씩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유형이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눈물샘 자극형. 계속 막 불쌍한 척해. 계속 불쌍한 척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남들한테 계속 이렇게 동정을 유발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자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울면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자꾸 울면은 그만 쳐 울어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말로 화를 풀게 해줘야죠. 이제 가슴 만질래? 요즘 유행하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엄살대장형. 엄살대장형은 막 전 그거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엄살.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니타시오형. 이런 경우 많죠. 이게 다 국가 탓이야. 저기 택시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말. 이게 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야. 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야. 뭐 이런 분들. 뭐 이게 다 남 탓이다, 제도 탓이다, 이게 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뭐 대학을 뭐 제대로 안 보내줬다, 다 남 탓하신 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이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대학교 때도 레포트를 막 선배 도와줘요, 누구 도와줘 하는 본인 스스로 안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끼 혓바닥형. 이게 뭐냐면 말을 했는데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또 상처 주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중에 좀 5번째 해당하거든요. 특히 저는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서 흥분했거나 좀 취했거나 그러면은 실언을 좀 해요. 어떻게 하냐면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누군가 한 명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놀림의 정도가 좀 과해져서 얘한테 상처를 주는 거지. 얘는 그냥 하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좀 악마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좀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때 원피스만 입고 다니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쟤랑 점심 먹지 마 이렇게 좀 왕따를 시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유치한 왕따. 우리 때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더 심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의자에다가 밥풀 묻혀놓고 친구가 앉으면 엉덩이 밥풀이 묻잖아요. 뭐 똥꼬로 밥 먹었냐 그러고 좀 심한 거는 이제 쪼꼬리 묻혀놓으면 엉덩이 묻으면 똥 쌌다고. 그냥 그런 굴욕을 주는 정도. 좀 악마였죠. 그러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착해졌는데 근데 좀 가끔의 이런 악마적 본성이 술을 마시면 살아나요. 예, 누군가 괴롭히고 싶고 근데 또 그게 또 좋아할수록 괴롭히고 싶고 약간 초딩 심리. 그러니까 도끼 혓바닥형.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거에 속할까? 혹시 나는 엄살대장형이 아닌가? 나는 도와줘형이 아닌가?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방송하면서는 맨날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뭐 2번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으로 구하고 학생들이 가끔 알아보기 때문에 작은 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최대한 나를 못 알아볼. 그치만 한두 명 알아보면 이제 피자나 이제 PC방비로 무마를 시켜요.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여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뭐 어디 몸이 아프고 자꾸 저한테 원장님 욕을 막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계속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원장님의 사생활, 뭐 원장님하고 원장님 사모가 어떻고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통화를 하면 1시간 동안 원장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지쳐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관둔다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차라리 관둬. 그러면은 원장님이 뭐 관두게 안 시켜준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듣다 보면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원장님 좋게 생각하고 잘 일하고 싶은데 자꾸 누군가 욕을, 뭐 원장님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 욕을 한다던가 막 남의 험담을 하니까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또 에너지 뱀파이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진짜 근무하실 때 나는 적어도 에너지 뱀파이어는 되지 말고, 제가 에너지 뱀파이어는 인터넷에 용어가 많이 떠요. 이 반대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에너지 부스터. 내가 남한테 에너지를 복돋아줄 수 있는 사람. 에너지 부스터. 만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나한테 잘 웃어주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따뜻한 모닥불 같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모인대요. 왠지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막 빡세게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냥 살면서 느낀 거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Q&A네요. 너무 것 같아요. 부터 그 질문을 받으니까 한나한테 너무들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BJ 한나한테도 했지만 지금 아프리카 이 같은 질문도 하고 있는 거 잊고 있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예, 질문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적인 질문도 좀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 BJ 만나서 이렇게 막 질문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예, 청문회 해주십시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손 들고.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아, 질문이 없어도 너무 뻘쭘하네요. 오늘 배운 거, 이거 지금, 이거구나. 뭐죠? 그렇구나.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질문 안 하시면은 제가 너무 뻘쭘해져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거 그거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은 거울이 양쪽에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귀신이라고. 예. 여러분들 아무래도 아프리카 TV에서 일하시는 운영자분들이시니까 BJ들의 그런 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좀 해주세요. 예? 네? 결혼이요? 해야죠. 아니, 채팅창에서도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을, 예, 채팅창에서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걱정을 결혼하셔야죠. 그 다음 이어가는 거 있어요. 노산이에요 이미, 뭐 이런 거. 지금 결혼해야 뭐 아기를 낳고 뭐 그래서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요즘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에 책도 내고 인터넷 강의도 준비하고 막 욕심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왜 욕심이 이렇게 늙어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때 생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언젠가 하겠죠. 제가 좀 여유가 생길 때 선을 보든가, 예, 할 생각입니다. 예. 역사 강의 안 했으면 뭐 했을지라는. 저요? 네, 스티브가 하셨습니다. 스티브님이 역사 강의를 안 했으면, 제가 전공을 역사를 안 했어요. 제가 원래 꿈이 스튜어디스였어요. 원래 저는 인하공전 가려고 원서까지 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의 가정부래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난 좀 역마살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여행도 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너는 그냥 사범대 가고 오빠는 법학과 가. 그래가지고 저희 오빠는 진짜 법학과 갔고
저는 사범대 갔어요. 그냥 등록금을 내주시는 부모님 이길 수가 없죠,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게 스튜어디스도 하고 싶었고 고등학교 양호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영양사도 하고 싶었고, 초등학교 때는 잠시, 초등학교 때 외모가 좀 귀여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연예인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꿈이 아프리카에서 좀 뭐랄까, 제가 완전 연예인이 된 건 아니지만 팬들한테는 연예인급의 대우를 받잖아요. 정모하면은 막 선물 갖다 주시고 막 저를 진짜 연예인급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소원 성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강 같은 거 하고 싶었던 거 아프리카 TV에서 제 집 구석에, 방구석에다가 이렇게 그 칠판 갖다 놓고 강의하고, 어쨌든 유튜브에 올리니까 인강이죠. 무료 인강. 뭐 그런 거 좀 소원을 푼 것 같아요. 또 질문? 예. 역사 쪽 강의하시는데요. 예. 한국 사람, 세계 사람 좀 살아계신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가까운 제가 존경하는 역사 인물이요. 존경하는 역사 인물. 되게 심도 있는 질문이라 좀 당황했어요. 존경하는 역사 인물. 저는 안중근 의사 존경합니다. 왜 오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저 이번에 했었거든요. 못 보셨구나, 제 방송. 제가 2월 14일은 안중근 데이 해가지고 그때가 발렌타인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는 그런 약간 상업적인 전략이 그 일본의 모리나가 제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모리나가 제과가 전범 기업이에요. 발음이 이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스 초콜릿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모리나가 제과인데, 뭐 하이쭈, 웬만한 유명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서 2월 14일에 이제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한테 고백하세요 하면서 초콜릿을 주는 그런 상업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는 풍습이 없었고, 그냥 성 발렌타인을 기리자, 뭐 그냥 그 날짜 정도만 기억하고, 외국에서는 그냥 선물을 주는 식이지 꼭 초콜릿을 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견과류를 상업적인 좀 피하자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다른 질문 또. 예, 저기 여자분. 예. 수입이요? 제가 수입이 좀 일정치 않은 건 아실 텐데, 생방 중이라. 제가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이게 저도 제 리즈 시절과 좀 비교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연봉 1억 5천? 그때까지가 제일 최고였고요. 그 뒤로는 그 이하예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컨텐츠 있는 방송, 교육방송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유도를 안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좀 꿈이 요즘 이렇게 그런 수입에 대한 그런 게 좀 소박해졌어요. 예,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거. 별풍선도 좋지만, 이런 뭔가 방송에 나가서 받는 수입이라던가, 제가 이제 정말 출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다른 데 이제 수폰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활동을 해서 받는 그런 광고비?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쏠쏠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이래서 제가 번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별풍선도 좋긴 한데, 예, 지금은 막 그렇게 막 엄청 수입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도 받을 때는 많이 받아요. 예. 저희 팬분들도 스케일이 있으니까요. 예. 예. 아프리카 TV 방송하면서 가장 보람됐거나 보람됐던 시간 너무 많죠. 제가 막 그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제 생일에 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모는 제가 정한 날만 하고 거의 자주 안 하니까 요즘에는 좀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가끔 했어요. 근데 제 생일 때 팬분들이 본인들이 펜션에 묵어가지고 만나서 어떤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네들끼리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가지고 그런 생일 축하하는 뭐 현수막 맞추고 그거를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구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되게 오래됐어요. 올드 팬분들이 많은 게 최소 3년, 막 5년 이렇게 막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정말 그 실제로 나를 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예. 마무리 될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을까? 있으신가요?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뵈면서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김미경 씨를 되게 좀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미경 씨 같은 그런 막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기업 강의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설펐는데 끝까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맞다. 예,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제 저희 얘기는 끝났고요. 이순신 명언 10가지 있는 거 있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거 마지막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짧았죠? 괜찮았어요? 나중에. 짧네요. 예,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한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특강 이번에 3분기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또 다른 DJ들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다음